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좀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이 아리따운 여성분이 누구시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뽀얀거탑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최다희 PD를 오늘 직접 이 출연자로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 인턴 PD 최다희입니다. 아니 뽀얀거탑에서 인사하는 건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와, 우리가 이제 언급은 많이 했는데 우리 네. 최 PD님에 대한 얘기를 간간히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네, 조동찬 기자님이 초대해 네. 주셨어요. 초대하기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 드디어 초대를 하다니 참 저희가 늦었네요. 이 초대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오늘 우리 최다희 PD를 왜 특별히 이 자리에 앉혔냐? 그러니까 오늘 본격적인 주제가 MBTI인데 MBTI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네. 요즘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핫해요. 저희 예. 제 또래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친구들을 이 대화의 물꼬를 MBTI로 터요. 아, 그러면은 처음부터 약간 선입견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단점도 있죠. 음. 근데 뭐 어떤 분위기를 풀고 약간 자기 소개를 할 때 요즘 어디 사는지 뭐 이런 것보다는 MBTI가 뭔지를 먼저 물어보는 분위기예요. 옛날 우리 쌍발년대 때는 너 혈액형이 뭐야?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단지 4개로 우리는 유형을 나눠서 서로 뭐 네. 맞니 틀리니 이런 얘기를 그쵸. 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재밌어요. 요즘 MBTI는 더 이렇게 세분화돼서 그런지. 자, 그 얘기를 잠시 후에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오랜만에 사연이 하나 들어와서 네.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제목은 방송을 듣고 질문을 남깁니다 하셨어요. 방송을 열심히 들으셨나 네. 봐요. 자, 그간의 백신 관련 외신을 돌이켜보면 백신마다 항원 물질 용량이 다르고 그 용량이 높을수록 백신 몸살이나 부작용 케이스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mRNA 방식에서는 용량이 많은 모더나가 용량이 적은 화이자보다 부작용 사례가 많고 항원 물질이 좀 더 오래 나오는 AG가 mRNA 백신보다 더 부작용 사례가 많아진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그러면 백신 맞고 많이 아프거나 부작용을 겪는 사람일수록 실제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백신은 코비드19의 스파이크를 복제해서 몸이 항체를 만들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바이러스처럼 몸 안에서 증폭되지는 않으므로 투입한 항원 양으로 그치는 것이고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앓는 사람은 몸속에서 양이 증폭되지 않는 소량에도 심각한 반응을 보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백신만으로도 부작용을 겪는 사람은 만약 실제 코로나 걸리면 아주 중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논리적인 건가요?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네.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질문은 그거죠. 백신 맞고 부작용이 있는 크면 사람은 진짜 걸렸을 때 중증으로 될 수 있는 될 수 확률이 있느냐, 높냐? 확률이 예. 높으냐. 일단 그런 연구 결과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얘기 근데 있긴 있었어요. 부작용 생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걸렸을 때 반응이랑 비례하는 거다. 네. 근데 그래서 그 말이 그러면 틀렸느냐?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면역 반응이라는 거가 내가 활발한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무언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이 알레르기는 뭐냐면 내가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요걸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적당히 처리하면 뭐 좋은 건데 아예 안 처리하면 외부 물질 때문에 내가 감염돼서 죽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이 그것에 반응하면 그게 우리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뭐 많이들 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작년에 사실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사이토카인 폭풍 온다. 그래서 젊은 층이 숨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 많이 그렇게까지 있었죠.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무나 많은 활발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그렇지만 적절하게 반응하는 게 좋은데 네. 예를 들면 백신에 대해서 내가 활발하게 반응했다. 그러면 실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런데 이건 또 뭐냐면 백신을 부작용 있는 사람이 땅콩에 그러니까 반대로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무슨 치즈에 알레르기가 있느냐?
그게 딱 비례하진 않거든요. 음, 물론 네. 땅콩과 치즈는 다른 점이 너무 많으니까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와 이게 비교할 수 있느냐? 뭐 그것도 말이 되는데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코로나 백신은 다르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만을 딱 그 가져온 게 코로나 백신이라서 그걸 또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항체만 갖고 얘기하는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어요. 네. 중항체만 갖고. 그러니까 어떤 방금 얘기한 이 mRNA 백신이나 DNA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붙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그게 못 붙도록 하는 항체를 만드는 게 이 백신의 원리이긴 한데 네. 지금은 단순히 항체만 갖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예를 들면 기억할 수 있는 면역세포, B세포, T세포 이런 것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의 중항체가 좀 적다 하더라도 B세포와 T세포가 활성화되면 면역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의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은 중화항체로 그 능력을 평가해 오긴 했어요. 그러긴 했지만 지금은 그럴지언정 중화항체 하나만으로 면역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조만간 밝혀질 수도 있고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론적으로 맞는데 네. 예를 들면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이 그럼 치즈 알러지는 꽃가루 오면 막 더 심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 같긴 하지만 또 완전히 같지도 않기 때문에 물론 땅콩과 치즈보다는 같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다. 아니 그럴 그러면 가능성은 있지만 똑같으면은 완벽하게 똑같으면 반응이 정비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이 만약 생백신이었다. 네. 생백신은 살아있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그대로. 넣는 거 네.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데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은 거의 뭐 사용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렇다면 그 생백신에 반응이 되게 심했던 사람은 코로나 걸렸을 때 반응이 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의 변수는 이걸로 내가 항체가 생겼잖아요. 면역세포가 활성화됐잖아요. 그리고 실제 코로나에서는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대답에 똑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지금까지의 과학은 뭐냐면 현상학적 관찰이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관찰되면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아직 코로나 백신에 되게 심하게 이상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코로나에 돌파 감염됐을 때 아주 더 심한 중증이더라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은 전혀 밝혀진 게 없고 그렇다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부작용이 많으신 분. 네. 네,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지금이 아니라고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네. 예를 들면 선배님이 나중에 혹시 코로나19 걸릴 일 있으면 꼭 네. 얘기해 주세요. 부작용이 심하셨잖아요. 그랬죠. 네. 이상 반응이 심했죠. 예. 임상 맞아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참 아쉽네요. 태태태 걸리면 안 되지. 근데 되게 저는 이거 사연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네네네. 방송 전에. 근데 되게 뭔가 많이 알고 계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 우리 방송 열심히 들으신 네.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얘기를 다 했던 얘기들이니까. 네, 그렇죠. 음. 그 심장 합병증이 모더나가 3배 정도 높아서 스웨덴, 뭐 스위스, 노르웨이는 30세 미만은 모더나 접종을 일단은 보류했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을 이 용량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용량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보존 물질들이 다르기 때문인가? 뭐 그건 잘 모르는데 보존 물질은 달라요. 그런데 그냥 일감으로 생각하기에 용량이 어쨌든 3배 이상 많으니까 용량 차이 아니겠느냐라고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코로나 뭐 관련돼서 사연이 있었으니까 코로나 얘기 또 잠깐 언급을 좀 해볼까요?
자, 요즘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생치소로 가서 관리를 받는 게 아니라 재택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죠. 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었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에 숨지는 일이 처음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환자분 68세이시죠. 네. 20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본인이 68세인데 약간 이제 그런 고위험군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위험군이라도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요소가 없으면 본인이 원하면 재택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보건당국에게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는 동반 보호자, 건강한 동반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에 사시는데 서대문구 보건소는 입원을 하시라고 권유를 했는데 네네. 본인이 이제 증상이 싫다. 가벼우니까 그리고 보호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집이 더 편할 테니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어쨌든 이게 심신이 악화되는 증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119를 전화를 해서 구급대가 왔어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라도. 네. 그분이 고위험군이 아니라 젊은 층에도 이럴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음. 그 이유가 조금 문제가 석연치 있었어요. 않아요? 예, 네. 석연치 않은 건 아니고 구급대원이 어. 그냥 환자 앞에서 기다렸어요. 왜? 병상 배정이 실시간으로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 구급대원이 싣고 병원에 가도 자리가 없는 상태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갈 수는 아, 없으니까 그쵸. 방역 당국이 이제 병상 어느 병원으로 가라 이런 걸 어레인지해 주는데 아, 일단 간 상태에서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대기 시간이 있었네요. 네. 구급차 그 왔는데도. 와중에 예. 어쨌든 됐어요. 이 병상이 돼서 늦긴 했지만 그 기사에 물론 이거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는 거니까 저희가 아직 취재를 하고 있지 저희는 아직 취재를 한 상태는 아니지만 네. 동아일보 기사를 따르자면 갔는데 이 구급대원이 코로나 전담 구급대원이 아니라 일반 구급대원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 뭐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대비가 안 돼서 음. 그분들이 막상 응급실에 가는데도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지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사망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 해결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에 대비된 음압형 이송 장비를 갖춘 구급차를 부르는 건 따로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배정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네.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라고 하면 환자가 얘기할 게 아니죠. 그러면 사실 자동적으로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다. 네. 그러면 코로나 환자를 이송하고 그 병원의 응급실에 빠르게 그 조치할 수 있는 미리 구급대랑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게 안 돼 있었던 그게 왜 거죠. 안 돼 있었을까요? 너무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네. 상태가 악화됐는데 병원 치료 못 보고 사망하신 사례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났던 문제가 재택치료에도 연장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네. 모니터 기능과 치료 기능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저는. 네네네. 생활치료센터도 건강한 사람이 가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 의료진이 뭐 한 200명이면 의료진이 몇 분 안 돼요. 특히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가 목적인 거예요. 생활치료센터는 뭔가 특별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감시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생활치료센터도 어떻고. 뭐냐면 네. 이게 마치 거기에서 3인 1실, 2인 1실 쓰면 저절로 코로나가 치료가 잘 되는 것처럼 이게 오해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치료는 뭐냐면 환자분 스스로 대부분 낫듯이 나으니까 관찰이 중요한 겁니다. 네. 재택 치료도 이름이 치료를 붙였지만 저는 이래서 재택 치료를 붙이는 게 맞나? 그러게. 치료가 이건 아니네. 국민적 불안감을 어떤 해소하기 위한 명칭이긴 하지만 사실은 재택 모니터링이 맞아요. 재택 모니터링을 나는 지금 악화될지 아닐지를 모니터링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자료에서도 10명 중 1.6명은 중증으로 악화돼요. 네. 8.4명은 그냥 나아요. 경증인 상태로. 네. 아. 그런데 지금 문제는 8.4명까지 병원에 입원하면서 의료진들이
1.6명에게 집중해야 될 의료진이 너무 이 분산되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재택치료가 되게 무슨 아니란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네. 세계보건기구도 재택치료 개념이 있고 미국 전부 다 유럽 다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느냐. 음. 10명 중 8.4명은 괜찮은데 8.4명까지 입원해서 의료진들,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돌보니까 어떻게 해요? 1.6명에게 집중하는 인원은 의료시설은 모자란 거예요. 네. 많다 보면 어떻게 되면 산소 치료기 막 이런 것들도 모자라는 게 후진국에서 발생해요. 네. 산소 못 받아가지고 사망하시는 분. 이런 걸 막자는 거거든요. 재택치료가 중증 환자를 대충 보자는 게 아니라는 개념. 네. 이거 몰라가지고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0년, 2020년들 전문가라고 위장해서 대학 교수들이죠. 의사이면서 대학 교수면서 네. 이런 개념들 모르는 사람들이 언론에 많은 이 진짜로 이상한 시대가 됐는데 재택치료는 이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8.4명은 네. 어떤 게 중요하냐? 음. 모니터링이 중요한 거예요. 모니터링이. 음. 모니터링에서 안 좋은 시기가 오면 재빨리 병원에 가서 산소 치료 받는 거예요. 산소 치료. 치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산소 치료거든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에 우리 그거 있죠? 전방에서 경계선은 보초병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간첩이 나타나면 총을 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보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전쟁에서는 지금 네. 코로나는 전쟁 상황이에요. 근데 보초병한테 모든 걸 다 주고 너는 다 하고 뭐 탱크 주고 뭐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개념 아니에요. 분리해야 돼요. 너는 보초를 서 경계를 해.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자고 있다가 막 적군이 넘어오면 우리가 다 싸울게. 네. 요 개념인 거예요. 그 전에는 뭐요? 경계고 뭐고 우리 다 같이 싸워 이 개념이. 그럼 뭐냐면 다 같이 지쳐요. 특히 어떻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못 버텨요. 그렇게는 경계와 싸우는 부대를 구분하자는 개념이 재택치료입니다. 오랫동안 위드 코로나 지금 코로나 내년에 안 끝나고 내후년에 안 끝나고 나는 게 다들 그렇게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택치료 이상하다고 하는 분들도 코로나 일찍 끝날 거라는 거는 본인들 입으로 다 얘기해요. 이런 개념이다. 재택치료는. 그런 면에서 요 부분의 시스템을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나타났던 이 문제가 재택치료에서도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기사도 동아일보에 썼지만 이게 재택치료라서 나타난 게 아니라 네. 이거 만약 생활치료센터였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죠. 이 시스템이 네. 없어서 네. 없으면 네. 그 어디라도 예를 들면 병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병상에 있는데 이 환자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럼 빨리 중환자실 가서 중증 환자 치료 받아야 되는데 그냥 늦춰지면 그냥 일반 병동에서 사망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잘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보강해야 될 됩니다. 때가 된 거예요. 네. 위드 네. 코로나 뭐 다음 달부터 슬슬 얘기 나오기 시작하던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택 선배님 말처럼 치료라기보다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많아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근데 네. 특수 구급차 이렇게 장비 갖춘 특수 구급차의 어떤 상황이 지금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닌가 봐요. 지금 뭐냐면 이것에 네. 대해서 오늘 기자단이 질문을 했어요. 네, 네. 그럼 방역 당국의 답변이 뭐냐면 향후 계획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청 등 유관 기관과 논의하여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네, 했어요. 네. 이거는 시도 소방청 등 유관 기관과 아직 충분한 논의가 안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겠죠. 그 모니터링은 그러면 좀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될까요? 모니터링은 우리는 외국보다 지금 조금 더 잘 강화해요. 하고 있어요. 외국은 채운 네. 게 아니면 본인 말로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산소 포화도
측정기까지 돼 있거든요. 네. 측정 기계가 이렇게 집마다 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줘요 재택 치료자들한테는 키트라고 해서 그러면 훨씬 더 좀 안정된 그 재택 치료 그 시설이 투입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참 의외네요. 그런 이제 결과들을 가지고 응급 상황에서 대비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보통은. 그런 네.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까지만 있고 그 뒤가 없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예. 문제가 지금 재택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 예를 들면 뭐 인천의료원, 뭐 서울의료원 그리고 서울에서는 대학병원까지 재택 치료를 해요. 네. 재택 치료 인원이 들어가죠, 의료인이. 그럼 그렇게 재택 치료를 그쪽 대학병원과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재택 치료 의료진을 투입하면 위중증 환자 보는 의료인은 줄어들까요? 그대로일까요? 당연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의료진의 인력이 모자르니까. 위중증 네. 하는 환자를 보는 의료진은 줄어들겠죠.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전담병원과 대학병원이 재택 치료에 뛰어들면 네. 지금 우리 재택 치료에 뛰어들고 있어요. 일간 보면 전담병원이 하니까 대학병원이 하니까 재택 치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택 치료는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전담병원, 대학병원이 할 수 있도록. 근데 대학병원과 전담병원이 코로나 재택 치료에 지금 뛰어들어 있어요.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거네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위중증 환자 이거는 재택 치료의 이런 위드 코로나의 이 목적을 아예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그런 건데 제발 코로나 팬데믹 전쟁 상황에서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이해관계를 조금 벗어나야 돼요.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 직군별 이해관계 제발. 저는 이거 보고도 이렇게 얘기한 거 대학병원과 전담병원마저 뛰어드는 거 진짜 문제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우리나라 지금 방역당국에서 핵심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마저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는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거죠. 아닙니다. 일부 시범적으로 처음에는 그러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전담병원과 대학병원은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빨리 와서 치료해 주시는 역할에 집중해 주세요. 네. 재택치료 모니터링은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나눠서 다른 기관과 나눠서 그런데 보도 보면 정말로 잘못된 보도 많아요. 네네네. 그런 전담병원이나 이런 데서 재택치료하는 것을 마치 모범 사례로 나오는 보도 같고 안심시키는 것처럼. 대단히 잘못된 그러게요. 기사예요. 네. 대단히 잘못. 저는 그래서 똑같이 언론인으로 책임을 느끼는데 네. 이 전쟁 상황은 잘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엇갈리는 이런 순간들인데 왜 그런지 잘 모르. 아무튼 지금이라도 교정해야 합니다. 역할을 분명히 나눠서 경계병과 전투부대 나눠야 되듯이 재택 치료를 잘하고 이송을 잘하고 이송 체계도 지금 소방당국과 그러니까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치료하는 병원은 그 환자들이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면 위중 환자 수는 더 늘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가야 됩니다. 마치 그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보도 보고 정말 그렇게 보도하는 기자 저는 막 어제도 뭐냐면 어떤 식약처의 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는 기자들을 보고 자괴감을 느꼈어.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내가 기자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건가? 네? 그냥 보도 자료, 발표 자료만 그대로 해서 보도하는 건 이 언론의 목적이 분명히 아닐 텐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할까? 취재 안 하고 묻지 않고 예? 뭐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재택치료와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 경계와 이게 뭐 안 된다. 치료 그러니까 경계부대와 전투부대가 잘 구분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안 되면 그냥 원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뭐 접을 수밖에 없고 네. 위드 코로나 접는다면 뭐 더 큰 피해들 코로나 외에 더 큰 피해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발 한 발을 대단히 정교하고 정교하게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건 또 어떻게 잘할 수 맞아요. 있겠습니까? 네. 이해관계 없이 정교하게 그러니까 요것만 바라보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요거 말고 딴 것까지 막
이거 이해간 게 그래? 우리도 껴야지. 그래 우리도 끼자. 우리가 여기서 이게 주도권 놓치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제발 좀. 네.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초기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전환될 수 있었던 것도 위중증 환자들 관리 잘 되고 사망자 수 줄여 나가는 게 이제 네. 잡혀가기 때문인데 이게 전환되면서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어도 사망자 수 네. 줄이는 거니까. 중환자실은 중환자를 집중해야 됩니다. 중환자실이 경증 환자까지 받기 시작하면 실제로 중증 환자가 갈 수 있는 베드가 부족해요. 경증 환자, 중증 환자, 그다음에 우리가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 나눈 것은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입니다. 더 큰 피해를 막자. 그러니까 환자의 생명을 더 잘 구하기 위해서 이걸 맞췄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전담병, 위중증 환자를 봐야 되는 전담병원과 대학병원이 재택치료에 뛰어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이 사망자 이 상황의 경우는 어쨌든 그 이송 네, 그 체계가 이송 체계 좀 문제, 많이 또 네. 부족했던 네. 탓도 물론 있을 병상이 것 왜 같아요. 즉각 안 났나 요건 또 들여다봐야겠지만 예.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취재가 안 됐고요. 그 해당 기사에서도 취재가 안 됐으니까 일단 기사를 보면 이송 체계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빠르게 개선해야겠죠. 네. 정부 당국도 답변을 통해서 인정했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진짜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또 서울시는 한복판인데 뭐 병원들이 멀어서도 아니고 구급차가 못 오는 거리도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또 생길까 봐 많이 걱정되는 네, 예전에 사실 부분이에요. 작년에 예. 보면 그런 기사들 생각하실 거예요. 코로나 의심되는데 병원 진료 못 받아서 사망.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코로나가 의심되니까 일반 환자하고 이게 겹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도 왜 개인적으로 못 갔느냐?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셔도 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네. 그냥 일반 병상에 이게 할 수가 못 있는 없으니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보호자는 방역 당국에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 주제는 많은 분들이 역시 관심 있어 하는 MBTI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 뭐 친구들 네. 만나서도 뭐 MBTI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 하셨는데 네. 뭐 입사 이제 시험 내지는 이력서 쓸 때 면접할 때도 MBTI 유형에 대한 거를 밝히던지 그거를 통해서 자기 소개를 하게끔 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뭐 혈액형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저도 그 기사 헤드라인을 보고 예? 이건 뭐 조금 스타트업이나 약간 저런 판교 쪽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그런 좀 데서 규모가 한 건가 작은 했는데 기업에서 한 건가 싶었는데 굉장히 그걸 또 대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 이렇게 항목 중에 하나로 넣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좀 정확한 건가 너무 궁금했어요. 싶기도 한데 솔직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느꼈을 때 이게 우리가 짜맞추는 건지 정말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를 정도로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들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 최다희 PD 네. MBTI 신봉자잖아요. 신봉자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튼 왜 그렇게 이제 최다희 이걸 PD는 좋아하세요? 지금 나이가 이제 몇 살이죠? 23살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 이제 네. 유행의 모든 걸 민감한 걸 다 받아들일 나이인데 그래서 MBTI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예. 네. 일단 좀 기본적인 거 소개를 해주시죠. MBTI가 뭔가? 이제 MBTI는 사람 성격의 유형을 16가지로 네. 분류를 한 거죠. 16가지로 이제 네. 분류한 유형의 검사인데요. 사상체질, 8체질보다 더 심하게 분류된 게 MBTI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저희들 사이에서는 사주보다 이게 더 정확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도 많이 요즘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생각해요. 진짜요? 저한테 영업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파벳 4개로 조합이 돼요. 근데 이제 알파벳이 이제 2개씩 각 자리 4개의 자리 각각 2개의 알파벳이 있고 이제 본인이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2개 중 하나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알파벳은 E와 I예요. E는 extrovert 그러니까
외향형의 이고요. I는 introvert, 내향형의 I입니다. 그리고 vert. 발음 vert. 좋아하는데. introvert 이렇게 네. 주눅 들었어. 어디서 영어 좀 우리보다 했군요. 너무 발음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리에 오는 건 S, N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S는 sensing, 감각의 S고 N은 intuition 할 때 그 N이에요. 그래서 감각형과 직관형 이렇게 나뉘고요. 그다음에 이 감각형, 직관형이 사실 전 처음에 보고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감각형은 멍 때리기를 잘하고요. 그 N, 음. 직관형은 상상을 엄청 잘한대요. 그래도 안 오는데 느낌이? 그래. 그리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알파벳. 이걸 살짝 설명드리자면 네. 센싱은 뭐냐면 제가 이제 유일한 아나운서를 보고 유일한 되게 아나운서는 직관적이라고 맨날 말씀하세요. 눈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눈썹이 이렇게 돼 있고 눈이 이렇게 보지 마세요. 쌍꺼풀이 있고 이가 있고 머릿결이 하고 향기가 좋네. 만져보니 부드러워. 이라 되게 좋아. 그러니까 요게 센싱이고요.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고 나의 느끼는 내가 걸로. 갖고 있는 그쵸. 보고 느끼고 경험 이런 거에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인투이션은 뭐냐면 일화를 딱 보자마자 어우 내 타입인데 요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그런 거 거지. 따지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예. 바로 파 오는 거. 예.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도 네. 뭐냐면 이 업체 뭐 예를 들면 조동찬 기업이라고 한다면 조동찬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되고 종업원이 어떻게 되면 향후 점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갖고 투자를 결정하는 거하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냥 조동찬 기업 주식 사자. 요게 인투이션이에요. 근데 이거가 지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근대 경제학의 대부인 케인즈 있잖아요. 케인즈가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네. 케인즈는 영국 분이에요. 그분이 주식을 사는 거에 당신은 어떻게 주식을 그렇게 종목을 선택합니까? 그러면 네. 템증강을 바라보며 한참 보다가 이 주식 사야지. 직관형이시네. N이네. 직관형이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은 센싱과 인투이션은 그런 차이를 나는 거고 저는 인투이션의 이 단어를 처음으로 익혔을 때 네. 되게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 인투이션이 직관인데 네. 네. 여기서 IN을 빼면 투이션이 수업료잖아요. 네. 그래서 수업료의 반대가 직관이네. 어. 보통 IN 저는 언어학자 아닙니다. 영어는 네. 더더군다나 모르고. 근데 아무튼 이 단어를 외울 때 되게 재밌었어요. 수업과 네. 반대되는 게 인투이션. 수업은 우리가 수업료,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하는 건데, 그거 필요 없고, 난 템증강 바라보면서, 몰라. 진짜 그런 예, 뜻이네요. 예, 예. 네. 그런 재밌었던 생각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리에 오는 알파벳 두 가지는 T 혹은 F가 옵니다. 이건 이제 T는 thinking의 T여서 사고형을 의미하고요. F는 feeling, 감정형이고 조동찬 기자님은 뭐 파워 F형이시죠? 거의 99% F이실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왜 T지? 내가 사고를 했단 말이야? 사고? 사고를 많이 이상하다. 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사고인가? 그 사고인가 봐. 그거는 유일 아나운서의 사고형은 그 사고. 사고를 치다 할 때 사고가 아닐까? 그러고 이제 인투이션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자리에 오는 게 J와 P인데요. J는 judging의 J여서 판단형이고요. 그다음에 P는 perceiving의 P여서 인식형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여행을 갈 때 저희가 많이 예시를 들거든요. 여행 갈 때 몇 시에 어디에 도착해서 이동 시간은 몇 시고 밥은 뭘 먹을 계획 거고 철저히 세우시는 계획을 분들. 철저히 세우시는 분들이 보통 J고요. 어. A 갔다가 그냥 대충 점심 저녁 뭐 A 갔다 B 갔다가 이렇게 장소만 하고 대충 장소만 정해놓고 대충 가는 거지. 정해서 갔다가 음. A가 너무 좋아. 그러면 B 계획을 취소하고 계속 A에 더 있자. 뭐 이런 식의 약간 융통을 발휘하는 게 P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최다희 있어요. PD ESFP, 네. 나 ENTP, 선배님 ENFP. 네. 우린 셋 다 P네. 그리고 같이 셋다 여행 가면 안 되겠다. 셋다 이로 시작과 끝이 똑같네요. 저희 셋이. 그렇네요. 네. 저와 조동찬 기자님의 궁합이 완전 음. 최고로 나와요. 왜? 몰라요. 그건 왜냐면 뭐 이유가 있어요. 저는 분명 알아요. 네. 최다희 PD 어머님과 제가 동갑이에요. 가족
사각관계라서 궁합이 좋은 거야? 오늘 이거 어떻게 그다음에 흘러가는 이제 거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증과 펄시빙은 어떤 여행을 네. 했는데 네. 저증은 이제 판단하는 거고 네. 펄시빙은 인식이니까 이게 조금 왜 이게 상대적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면요. 네. 저증은 나를 중심으로 이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나는 뭐 로마 갔다가 밀라노 갔다가 나폴리를 가야 돼. 네. 나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 왜냐면 내가 로마, 나폴리, 그다음에 뭐 밀라노라 있냐? 밀라노를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고. 펄시빙은 뭐냐면 몰라. 나 그냥 있는 거 그냥 보면 안 될까? 인식, 그러니까 그대로를 내가 무엇을 보고 해야 싶어하는 된다, 이게 아니라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나는 저기서 내가 있는 거를 보고 싶어. 있는 그대로 내가 무엇을 중요하는 게 아니라 바깥 그거 있는 그대로 요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익스트로버전, 인트로버전과 약간 뭐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 네. 의미적으로 보면.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데이터를 분석으로 저증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펄스빙은 어쨌든 있는 그대로를 한다.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있는 자극을 네. 나의 이런 뇌에 이거 스키마가 이 잔뜩 배겨 있는 나의 뇌에 맞춰서 다시 내 것 하는 거고 펄스빙은 있는 그대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행을 계획을 짜는 거고 네. 그냥 된 대로 가자. 가면 좋겠지. 사고만 안 나면 되지. 물론 펄스빙을 있는 사람도 계획을 아예 안 짜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숙소나 이런 것들은 예약할 수 보고 들여다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MBTI 검사를 해보면 본인들은 이 결과가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네.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네. 저는 물론 어떤 점이 그래요? 어떤 점이? 물론 사람 성격을 18가지로 나눈다는 16가지요? 16가지로 나눈다는 게 뭐 어떻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형의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는. 근데 네. 일단 요즘 이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그런 밈들 있죠. 이 MBTI에 몰입을 아예 안 하면 그 밈들을 밈이 뭐예요? 나도 설명 못하겠어 잘. 진짜 쉽게 말하면 짤들. 짜는 거야. 짤은 알아. 짤은 아세요? 옛날 얘기하면 마니아 뭐 이런 비슷한 의미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 파고 오타쿠? 그러니까 웃긴 좀 이렇게 웃긴 짤. 게시글들 있잖아요. 게시글. 영상을 많이 보니까 뭐 짧게라든지 그쵸. 이런 재밌는 뭐 인스타 보면 그런 웃긴 이야기거리들. 것들 나오잖아요. 이야기거리들이다. 그렇죠. 이야기거리들 막 댓글들도 되게 웃기게 달리고 이런 인기 게시글들 그런 것들에 이제 MBTI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상황별로 네. 뭐 주차 누가 불법 주차를 내 차 앞에 했을 때 대처하는 자세 해갖고 사진으로 막 그쵸. 설명돼 있는 바로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연애를 할 때의 뭐 네. 이별의 대처 방법 뭐 이런 거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유형별로 나오니까 재밌는 거죠. MBTI 그쵸. 모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짤이에요, 기자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MBTI별 사람을 손절하는 이유래요. 근데 저는 ESFP인데 제가 누군가가 자기만 쏙 빼놓고 모임 만든 주동자를 손절한대요. 저는. 되게 응징한다. 무섭다. 그러고 얘는 절대 왕따시키면 안 되겠네. 그리고 류일아 아나운서님 TP. ENTP셨죠. ENTP는 자꾸 자신을 구속하려 해서 손절하신대요. 내가 왕년에 연애할 때 나를 집착하고 구속한 남자는 바로 차. 그렇죠.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조동찬 기자님 ENFP시죠.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을 손절하신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별로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러셨구나. 웃자고 한 얘기인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갖고 반응을 못했어. 차라리 저는 그 우리 최다희 PD가 얘기했던 나를 쏙 빼놓고 모임을 진짜요? 만드는 사람을 손절하는 그런 유형이 가까워요. 그게 기자님과 저랑 하나 빼고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예시로 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저랑. 그래서 성향들이 있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근데 이거 뭐 사람 유형은 훨씬 더 다양하고 이거 뭐 과학적인 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근데 이거 진짜 맞나 봐.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죠. 우리 유승현 기자한테 네. 무슨 유형인가 물어봤는데 ENFJ래요. 근데 ENFJ? 선배님 저 E 아닌 것 같아요. 낯가림 진짜 심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ENFJ. 근데 유승현 기자 E 맞는 것 같은데 왜 본인은 왜 낯가림 심하다 생각하지? 그러니까 낯가림 그렇게 심한데 막 나는 소리 내서 하하 웃을 수 있나? 나는 개처럼 낯가림 없는 애는 처음 봤어. 나도 그치? 얘는 처음에 생각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막 이런 생각. 너무 해맑게 항상 웃고 그냥 있는데. 얘는 그냥 인형이야? 뭐야?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AI? 누구에게나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되게 의외인 게 저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F 필링보단 P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 분 다 F시네요. 유승현 기자님이랑 조동찬 기자님 두 분 다. 예. 나만 T야. 이뻐야한테 중심을 잡고 있는 건 나뿐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고를 치다의 사고. 근데 이게 진짜 의학적으로 보셨을 때 어떠세요? 이것들이 궁금했어요. 일단 저는 네.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우, 그쵸. 왜냐면 그거는 네. 진짜 성격 유형? 예를 들면 현재예요, 이것도. 아직 우리가 혈액에 그치. 관련되는 유전자가 성격과 관련이 있는다는 게 아직 안 밝혀졌다 뿐이지. 물론 지금까지 안 밝혀졌으니까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네.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격 같은 경우에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O형이에요. 유일한 아나운서 O형이고. 저도 O형. 그렇지. 와. 근데 저는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AB형은 전 배반 때리는 혈액형이라고 생각해요. A병한테 배신을 많이 당하셨어요? 네. A병 여자한테 크게 한번 된통 당했나 보다. 그게 한 번이라니. 한 번 갖고 제가 일반화시키지는 않아요. 여러 그렇구나.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진묵 그 테란 유저가 해설을 되게 잘해요. 쪽지캐처럼. 네네네네. 근데 이제 임진묵 해설위원이 이제 막 할 때 요즘에 이제 변현재 프로토스 그 유저가 되게 핫하거든요. 아직도 지금 많이 좋아하세요? 네, 아직도 많이 좋아요. 지금 ASL 12차 리그 이제 4강까지 네. 결정됐는데 여전히 좋아하시구나. 예. 어쨌든 첫 번째가 어제 4강이 김명훈, 변현재, 그다음에 조일장, 유영진 이렇게 이제 저프 저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어쨌든 변현재 그 프로토스 유저가 대단히 이제 막 변칙적인 것들을 잘하는데 네. 잘해요. 잘하는데 그것을 임진묵 그 해설위원이 선수이자 해설위원이 그걸 표현할 때 보면 저 자식 AB형이라서 저래요.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아주 와닿았어? 쏙 들어왔어요. 그러셨구나. 왜, 그런 왜? 표현이. 그런데 사실 이걸 과학적으로 본다면 과학적인 근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뭐 혈액형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현재 선수 저 AB형이라서 저래요. 저렇게 막 비열하게. 근데 사실은 비열하게 하는 게 당하는 입장에선 비열하는 거지만 스타크래프트는 전투잖아요. 전투는 당연히 비열하게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이기는 작전을 하는데 막 내가 아프게 막 속상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그걸 비집고 와서 이겨내니까 저 자식이 AB형이라서 그래요.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형이 어떤 과학적 근거 뭘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되죠. 만약 혈액형별로 직장 뭐 할 때 AB형은 안 돼요. 제가 회사 차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오빠 안 된다니까. 아예 물론 그렇진 당연히 그래요. 이런 제가 정확한 근거가 없는 거에 이제 차별을 예. 두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렇다면 이제 MBTI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이력서를 통해서 이제 뭐 공개를 하라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무슨 자격증도 아닌데 내가 이걸 공개해 갖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 없을까? 뭐 불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MBTI를 보니까 네. 이 MBTI가 의학적 근거가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있지만 과거의 그 과학적 의학적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MB가 M하고 B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네네. 두 분이 모녀인데 캐서린 마이어 그다음에 이자벨 마이어 제가 까먹었어요. 한의학의 이재마 선생님 같은 분이시네요. 이 두 분이 두 모녀가 이렇게 좀 집대성한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기인했던 거는 뭐냐면 그 옛날에 정신분석학의 이제 뭐 대부라고 하는 프로이트 할아버지 다음에 있었던 융도 할아버지죠. 자꾸 하셨으니까 융 할아버지의 이 분석학을 기론, 정신분석학 이론, 무의식 이론을 대비해서 토대로 16가지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 뭐냐면 제가 얘기한 적도 있지만 프로이트의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저 같은 이제 뇌를 하는 신경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아요. 어디다 대고 지금 이드 에고 슈퍼 에고가 어딨냐 지금 찍어보면 현상학적으로 발견되지가 않는데 심리학과 학생들 울 것 같은데요. 들으면. 그런데 심리학과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선생님들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네. 프로이트의 이 정신분석학이 지금도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된다고 제일 해요. 예. 주춧돌이 되는 네. 교과서적인 거네요. 그래서 예.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아유 죽은 학문이다. 어디다 내오냐. 무슨 소리냐. 지금도 환자를 보는데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프로이트와 융의 이런 정신분석학이 분명히 어느 정도 느끼는 건 있으신 그건 있어요. 거잖아요. 아직 현대 발달된 현재 의학으로 관찰되지 않을 뿐이지 나중에 후에 더 그게 확고하게 밝혀질 사실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제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데에고 슈퍼에고가 발견되거나 그걸로 사람을 분류하고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은 이걸 기반으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들을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근데 그렇다면 요게 어떤 도움을 받고 상담을 하는 조건 그리고 젊은이들이 즐기는 조건으로는 충분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기업 채용해서. 그런 기업 채용해서 하는 게 맞느냐? 저는 거기에는 반대하는데 네. 왠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여기서 thinking과 feeling, judging과 perceiving 그러니까 judging과 perceiving 뭐 이렇게 다 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지만 쉽게 뭐냐면 sensing과 intuition, thinking과 feeling만 갖고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feeling과 thinking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feeling은 뭐 그냥 느낌이지. 네. 그다음에 뭐를 느끼는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이게 딱 불쾌감을 느끼는 영역, 언어를 느끼는 영역, 네. 수리를 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전부 다 뇌는 네.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발달한 사람은 이게 뭐 어떤 느낌, 불쾌감 뭐 이런 거 필링에 강하고 요게 발달한 사람은 랭귀지가 강하고 요게 발달한 사람은 아주 수학적이 강해.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네. 이게 브레인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발견되면서 그게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언어 영역 자체는 적어요. 근데 다른 거가 네트워크가 워낙 발달해서 다 뛰어나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브레인의 네트워크가 언어, 수리, 감정 뭐 이게 싹 다 돼요. 싹 다. 이거 자뇌, 우뇌 이렇게 구분할 자뇌, 우뇌도 지금은 거의 구분하지 않아요. 자뇌의 특성, 우뇌의 특성도 연결이 막 돼 있는데 근데 연결이 잘 돼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자뇌 특성인지 우뇌 특성인지 잘 몰라요.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여성은 자뇌와 우뇌를 앞뒤로 잘 더 네트워크가 발달돼 있고 남성은 앞뒤 좌와 우 이 앞뒤로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여성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뇌를 쓰는 것은 여성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부분적 이
뇌의 한 아.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적으로 쓰는 뇌는 남성이 더 강하고 음. 이건 다른 거지 장단을 얘기할 수 우열을 그쵸.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멀티태스킹을 그럼 잘하나요, 여자들이?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뭐냐면 근데 우월성은 음. 뇌를 고르게 더 전반적으로 쓰는 부분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장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기능 군대로 따지면 네. 뭐 수색대 무슨 뭐 포대 이런 거고 오늘 군대도 전반적으로- 예시 많이 드시네. 제가 현역 출신이라서 그래요. 현역 아닌 사람 있나? 아, 39개월 동안 복무하고 육군 대위. 예. 장하십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보면 예를 들면 thinking과 feeling이 음. feeling은 뭐냐면 내가 딱 보면 이거를 어떻게 저 사람이 음. 안 좋은 느낌이 있어. 안 좋은 느낌이 있어. 그건 빨리 와요. 나 유일하 보니까 안 좋아. 그리고 이제 thinking은 나 저 사람이 눈, 코, 입 이렇게 보고 머릿결도 그렇고 냄새도 이상하게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겠죠. 네. feeling은 빨리 되고 thinking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음.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성적 사고, 음. 감성적 사고 이렇게 분류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음. 방금 얘기했듯이 이성적 저 사람의 이런 걸 보는 능력, 저 사람이 이거 하는 거 전부 그다음에 이것이 음. 다 연결돼 있어요. 음. 연결돼 있어서 퓨어하게 내가 저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된 것을 측량하고 귀가 이상하게 생긴 걸 보고 이런 걸로 나의 저 사람이 안 좋은 그런 그런 결론 여기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은 다 연결돼서 판단한 거지. 그래서 지금은 딱 하나예요. 빠르게 작용하는 시스템과 느리게 작용하는 시스템. 그러면 빠르게 작용하는 시스템은 서툴고 느리게 작용하는 시스템은 더 그러니까 더 아니야. 정확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유일 아나운서. 2 곱하기 얼마죠? 네? 2 곱하기 4? 빠르죠. 아우, 정확하죠. 나 지금 구구단 잘 못하거든. 2 곱하기 2가 그러면 직관일까요? 필링일까요? 음. 감정일까요? 이렇게 빠른데? 음. 아니죠. 음. 이를테면 456 곱하기 112 하면 이거는 좀 한참 걸리죠. 456 곱하기 112는 어떤 thinking이고 2 곱하기 2는 feeling이다. 아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412 곱하기 536도 빠르게 2 곱하기 2처럼 빠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이 되면. 네. 뭐냐? 내가 반복되게 어떤 일을 했으면 빨라요. 그게. 그 무엇이든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 암산왕 있잖아. 암산왕은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2 곱하기 2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잣대로 딱 보면 네. 어떤 사람을 딱 보는 게 나 저 사람 느낌 안 좋아. 어. 이게 2 곱하기 2와 같은 거예요. 뇌과학으로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도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이것처럼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면 사과가 뉴턴이 하는 게 사과가 지구에 떨어지는 거죠. 지구가 당기는 힘이에요. 그런데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로켓을 타고 있던 사람은 아래로 봤죠. 이게 구분이 안 된다. 물리학적으로. 고로 같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지금 탄생한 거예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과 로켓이 갔을 때 내가 밑으로 가는 것과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과 공간이 같이 하나의 체계이며 거기서 속도가 빠르거나 중력이 커면 시공간이 변한다는 지금의 네. 현대 물리학의 기본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지금 현대 뇌과학도 2 곱하기 2와 내가 저 사람을 보고 하는 이를테면 필링과 인투이션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 뇌과학에는 MBTI가 맞지 않죠. 현대 뇌과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링과 싱킹을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시스템 1, 시스템 2입니다. 이게 2017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이론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넛지라는 개념. 예? 그리고 그 센싱과 인투이션, 센싱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것과 인투이션 난 딱 하는 것 혹시 구분이 안 돼요. 센싱과 인투이션의 차이는 속도의 차이. 인투이션은 빠르고 센싱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봐주세요. 네.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네. 그 센싱과 인투이션, 그러니까 S와 I 아니다. N. 아니다. T와 F, feeling과 Thinking. thinking의 차이를 사람들이 이런 사례로 설명을 많이 해요. 누군가가 나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F, feeling은 괜찮아? 이렇게 말이 나오고 T는 보험은 들어놨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사람들이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속도의 차이니까 F는 괜찮아? 하고 나중에 근데 너 보험은 들어놨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T도 너 보험 들어놨어? 라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근데 괜찮은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이 괜찮아의 목적 똑같이 사실은 네. 너 보험은 들어놨니? 괜찮아의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어. 괜찮아를 물어보는 거는 저 사람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겠죠. 네. 너의 몸이 괜찮냐는 네, 거고 그렇죠. 보험은 들어놨냐는 건 너의 재정이 괜찮냐는 거겠죠. 괜찮냐라는 질문은 똑같아요. 아.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경제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너 보험 들어놨니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그다음에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난 이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성격 유형이 아니라 누구라도 사람에 따라 달라질 아, 것 같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상황에 유일 아나운서가 다쳤다 그러면 유일 아나운서는 부자인 거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이. 네? 보험 들어놨니란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네. 괜찮냐, 몸 괜찮냐만 물어볼 테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딱 봤을 때 그런 거 이제 여러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이 다쳐 보였고 덜 다쳐 보였다. 근데 차가 많이 망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 들어놨니?라는 물음을 먼저 할 테고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아무튼 그 부분은 어떤 성격 유형이 아니라 똑같은 사실은 ENFP든 뭐 ESMP든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요 부분인데 획일화하는 단점이 조금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MBTI를 제가 이게 설명하는 걸 쭉 보면 어떤 게 느끼냐면 네. 누구나 다 해당할 수 있게끔 이게 설명을 만들어놨어요. 당신은 외향적이나 어떨 때는 내성적일 수 있다. 당신은 내성적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활발함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면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차 조심하라는 네. 것처럼.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려 저는 이것보다도 근거가 없는 혈액형도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즐기고 활용하고 젊은이들이 이걸로 어떤 대화에 창을 하고 너는 이렇지. 그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 그러자. 이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서로 얘기하는 것은 축제처럼 이걸 즐기는 건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좋게 봐요. 그리고 이거는 뭐 더 즐기고 막 더 해가지고 여기서 또 무언가가 또 재밌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다만 경계하는 것은 이걸로 어떤 사람을 가름하는 어떤 잣대가 그렇죠. 공식적인 잣대가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럴 근거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다. 또 나왔네요. 근데 저는 이제 MBTI 이제 선배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분류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거를 보면서 분류를 우리가 한다는 거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거를 많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잖아요. 그거를 인정하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네. 활용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MBTI가 이렇게 다르고 서로 다르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난 이해 못하겠어라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맞아요. 서로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이거를 좀 활용을 하면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예.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됐구나. 이렇게까지. 그래서 네. 이거는 그리고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검사를 받으면서 과거의 나였다면 좀 달랐겠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제가 보완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토론 중에서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보다는 저 사람의 상대방이 토론한 사람들의 감정 상하지 않도록 다 이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 제가 거기서 난 그렇게 동의한다고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10년 전만 했으면 저는 음. 웃기고 한잔했어. 음. 무슨 뭘 토론이 싸우자고 하는데지 장난해? 이렇게 했을 거야. 비동의 뭐 이렇게 강한 비동의를 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사람도 나도 이렇게 되면 변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람은 그쵸. 누구나 이제 이게 타고난 성인의 건지 환경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건지. 타고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전자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여기 없어요. 그거는 어떤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유전자 세상의 흐름은 저는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카톨릭 신자니까 성당은 잘 안 나가지만 그리고 구약은 약간 논란이 많아요. 구약은 이 유대교 것을 그대로 갖고 왔다는 그런 논란이 계속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사람을 어쨌든 에덴 동산에 사람이 태어난 거는 본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왜냐면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쨌든 이 받고 난 유전자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속에서 요번 인생 뭐 얼마나 산다고 여기서 마음대로 사는 거는 나의 적이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내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쵸.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게 사고예요.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 사고? 깜짝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줬나? 아니 그렇게 뭐 생각했지. 그런 건 아니고 농담이었고요. 농담. 네. 그 웃자고 한 얘기에 그 죽자고 이 달려들지 오빠. 마세요.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오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네? ENFP 맞네. MBTI 맞네. 맞네. 이렇게 된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음. 유일한 아나운서가 되게 중요한 이거의 핵심인데 음. 이것이 서로의 다름을 음. 그리고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와 나가 내가 다를 수 있음을 그리고 지금의 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과거의 나일 수도 있어요. 맞아. 그렇네요.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맞아. 활용된다면 이거는 진짜 박수 좋은 취지예요. 저는 정말 다름을 알 수 있는 계기. 그러게요. 나랑 너무 다른 MBTI 친구의 과거 MBTI가 나랑 똑같을 수도 있고 이랬던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터넷에서 막 젊은 층들이 이걸 하면서 하는 걸 보면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딸은 네. 저의 가족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랑 빨간이에요. 관계가. 최악. 앞으로 이제 최악. 부딪힐 게 최악, 많겠네. 네. 최악. 그리고 뭐 최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 최악이니까 아주 우리 좀 조심하자. 뭐 그렇다고 최악이라고 뭐 이렇게 가족 관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와이프랑 해보셨어요? 저 집사람하고도 최악이에요. 빨강이야? 네, 빨강. 진짜? 딸이랑도 빨강. 나는 남편이랑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닥 그런 사이 나왔어요. 소스 연두색, 나오셨구나. 연두색. 소스. 예. 딱 서로 맞네. 똑같이 나왔네. 인정.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살아야 돼 말아야 돼를 15년간 고민해 반반이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딱 그런 정도로 하기에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맞는 것은 어쨌든 그런 부분 이것을 개발하신 분이 그런 노력을 그러니까 융의 정신분석학을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드셨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융과 프로이트 물론 융이 무의식을 이제 개인 무의식에서 집단까지 무의식을 하는 이렇게 확장시킨 것은 천재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게 뭔가 다른 그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무언가 일본인이 갖고 있는 무언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을 처음으로 그 단어를 만드신 분이 바로 융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천재시고 근데 융의 쓴 책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 끝까지 읽은 적이 없어. 여행 책자를 쓰셔도 되게 어렵게 쓰시더라고요. 인도에 가셔가지고 뭐 하신 얘기를 쓰신 것도 너무 어려워. 아무튼 네. 좀 쉽게 쓰시지 그랬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 MBTI를 그렇게 연구한 결과물이고 이것을 젊은이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네. 현대 뇌과학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냐면 네. 직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나의 feeling을. 네. 난 뭐
이런 이거는 뭐냐면 나의 뇌가 빠르게 작용하는 그 무엇일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이런 직관과 그러면 이 어떤 그 나의 thinking과 이걸 어떻게 감별하느냐, 뭐 어떻게 맞느냐 몰라요, 잘. 어떻게 맞는 건지. 예? 근데 가끔은 thinking이 맞을 수도 있고 가끔은 feeling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내가 고른 thinking과 feeling은 시간차 말고는 전혀 속도 말고는 구분할 방법이 없고 다 움직여요, 다. 죄다 움직여. 당신이 feeling을 하건 thinking을 하던 간에 다 연결돼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현대 뇌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를 고르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고르게 쓰는 것에는 제가 남자지만 어쩔 수 없이 여성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고르게 쓰는. 그래서 여성들의 의견이 하는 것 뭐 이렇게 그 존중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 방향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어떤 부분적으로 앞뒤로 쓰는 네 능력도 절대로 간과되면 안 되는 대단히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건 남녀가 우열을 가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잘 보완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아무튼 뭐 뇌과학으로는 입증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MBTI는 저도 참 재미있게 봤고. 재밌게 즐기는 네. 거면 너무 좋죠. 대화의 소재가 되고 이러면.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해봤어요. 저희 딸이랑 그 MBTI 주는 팩트 폭격. 그래갖고 제가 뭐 ENFP면 ENFP의 뭐 팩트를 이렇게 동그라미 하잖아요. 팩폭 아까 뭐 있었지 않았어요? 네, 기자님은 어떤 팩폭을 보셨어요? 그 뭐 사다리꼴로 해가지고 뭐 네모나. 네,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제가 저의 딸인 뭐 저희의 딸이 ESFP군요. 잠깐만. 저희 딸이랑 저랑 되게 상극인데. 제가 ESFP인데 엄청 좋아요. 그렇죠. 기자님. 그러면 저희 딸은 그건 아니겠죠. 네. 저랑 상극인 거 빨간 게 나왔습니다. 선배님 그 팩폭은 뜬금없이 흥분 잘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흥분자라고 자꾸 뭘 뒤엎고 싶어 한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뜬금없이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왜 그러냐면 뜬금 저의 있다고? 머릿속에서는 이게 막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게 갑자기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는 건 얘기 안 하고 흥분되는 것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뜬금없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뜬금없는 거예요. 뜬금없는 흥분 잘하는 건 사실은 참을성이 좋은 거네. 그렇네. 좋게 표현하면 쭉 참다가 마지막에 못 참은 거야.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참을성이 없는 놈이죠. 저 갑자기 왜 버럭해 하면서. 근데 그 따님이 말씀하신 웃긴 그 팩트 폭행은 뭐였어요? 아니 뭐 해가지고. 네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이게 뭐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기자님에 대한 팩트 폭행. 맞아요. 언제까지? 근데 저는 어른분들이 이거를 막 뭐 저런 걸 맹신하고 그래 뭐 이렇게 타박하시기보다는 네. 이렇게 좀 아빠 유형 이렇다는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보여드리고 같이 웃고 이러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해할 수 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주제를 갖고 저희 딸이랑 제가 뭐 한 30분 이상 대화를 한 유일한 주제가 MBTI일까 싶어요. 그래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네. 대화의 물꼬도 틀 수 있네. 네. 하나 저기 최다희 PD한테 그래도 이 MBTI 뭐 너무 믿지 마라는 취지로는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지만 꼭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를 고를 때는 꼭 궁합을 보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뭐 사주도 봐요. 봐 일단 남자 고를 혈액형도 때는. 보고 보고 싶은 거 다 봐야지. AB형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O형에? 보고 싶은 거 다 봐도 어차피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렇네. MBTI 잘 봐도. 맞는 사람들끼리는 잘 맞지 않아요? 그래도? 혈액형도 잘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안 맞는 건 그건 있어요. 내가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각인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근데도 저는 이제 얘가 AB형 중에도 저랑 되게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때 가졌던 그 이 AB형의 트라우마가 극복되고 있다. 나이가 드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MBTI 얘기를 재밌게 해봤지만 우리 뽀얀거탑 출연진들은 MBTI 궁합들이 너무 다 잘 맞아서 그쵸. 우리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라는 결론도 그렇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일한 thinking. 유일하.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있고 예. 우린 궁합이 잘 맞고.
우리 그냥 느낀 대로 가는 거예요. 갈 거예요. 생각 안 해, 띵킹 안 해. 정리는 나만 하잖아 항상. 힘들어 죽겠어. 그렇습니다. 뭐 재밌게 얘기는 해봤는데 어쨌든 서로를 이해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MBTI를 또 재밌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럼요. 예,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즐거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번은 네. 그랬고 한 번은 뭐 저희가 시간이 되면 네. 이제 우리가 MBTI의 이 효용과 한계는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MBTI를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도 지금 이걸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접근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거든요. 네네네. 이걸 뭐 치료 목적이나 이런 걸로 쓰시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요런 거를 놀이 문화로 어느 정도 적당한 근거가 있는 놀이 문화 아무튼 이걸 한다면 각각의 유형별로의 특징 이렇게 뭐 장단점 요런 거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번 해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TOWER@sbs.co.kr로 또 궁금한 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MBTI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다 만 것 같아 말을. 이런 주제 재밌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